나이가 들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게 쇠약해질 때, 우리가 젊은 날 그토록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믿었던 은퇴 후의 삶이 과연 계획대로 흘러갈까요? 편안하게 즐기자고 약속했던 그 여유로운 날들이 왜 막상 닥치고 보니 출근할 때보다 더 고단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자식들에게 패 끼치지 않겠다고, 끝까지 내 힘으로 버티겠다고 고집부린 결과가 과연 존엄일까요? 아니면 지독한 외로움일까요? 만약 당신도 이런 고민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79살의 김영수 어르신이 직접 털어놓은 인생의 굽이진 전환점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는 노년에 접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할 법한 두 가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진정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안식처는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가장 짐을 지우기 싫어했던 사람이 오히려 가장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인생의 현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간병인을 고용해보고 실버타운에도 살아보며 먼 길을 돌아온 끝에야 비로소 말년의 진정한 귀속처가 어디인지를 깨달은 79세 어르신의 깊은 회한과 깨달음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 올해 79입니다. 아내도 저와 비슷한 연배지요. 우리가 이 생을 살며 이룬 가장 큰 성취라고 한다면 수천 명의 제자들을 길러낸 것, 그리고 하나뿐인 딸 서연이를 반듯하게 키워낸 것입니다. 저와 아내는 둘 다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젊은 시절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함께 수업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말 그대로 평생을 서로에게서 떨어질 줄 모르고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5년 먼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쉰을 갓 넘긴 나이에 교단을 떠났는데 마침 딸아이가 첫 손주를 낳았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그냥 놀면 뭐하냐,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딸아이 고생 덜어주고 손주나 봐줘야겠다 라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3년 동안 아내는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서울 마포에 있는 딸네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낮에는 손자 지훈이를 돌보고 청소에 밥까지 해대며 종동거렸고 저녁 7시가 넘어 딸이 퇴근해서야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면 밥 숟가락 들 힘도 없어 그저 눕고만 싶어 했지요. 그 모습이 안쓰러워 저는 매일 밤 아내의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 주곤 했습니다. 손자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딸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두 분 인생 사세요. 더 이상 저희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한편으론 놀랐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가르쳤던 독립적인 삶을 딸아이가 잊지 않고 실천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딸 내외는 우리에게 손 벌리지 않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부부끼리 해결하려 애썼습니다. 그런 자식들을 보며 우리는 대견해했고 안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아직 젊었습니다. 막 은퇴 생활을 시작했을 때라 손발은 빠릿빠릿했고 활력이 넘쳤지요. 저는 60대 중반까지 약 한 알 먹지 않았고 감기 기운이 있어도 쌍화탕 한 잔 마시고 푹 자면 그만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가끔 무릎이 시큰거린다고는 했지만 큰 병치레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수영을 좋아해서 매일 아침 6시면 수영장에 가서 1시간씩 물살을 갈랐고 아내는 집에서 해금을 켰습니다. 가끔은 옛 동료들과 어울려 합주단 활동도 했지요. 주말이면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 산을 오르거나 동해 바다를 보며 산책을 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워지면 짐을 꾸려 따뜻한 남쪽, 남해나 제주도로 내려가 한두 달씩 한 달 살기를 하다가 봄 기운이 돌면 다시 올라오곤 했습니다. 여행지에서 젊은 연인들이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보고 홀로 배낭여행 온 노인과 말동무도 하고 어둑해진 밤바다를 지키는 등대 불빛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민박집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잠들던 그 시절.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마지막 자유야. 우리는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늙어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까지 이대로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지요. 건강하고 연금 꼬박꼬박 나오고 서로가 곁에 있으니 인생에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려움은 몸이 소리 없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찾아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허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오래 앉아 있으면 뻐근한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더 심각했습니다. 무릎 관절이 닳아 계단을 내려갈 때면 한 손은 난간을 꽉 움켜쥐고 다른 한 손은 제 팔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척추관 협착증이니 골다공증이니 하는 병명들을 덤덤하게 나열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오는 퇴행성 변화입니다. 의사는 구름 흘러가듯 가볍게 말했지만 제 가슴에는 쿵하고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것 챙겨 먹으며 규칙적으로 살면 노인병 따위는 피해 갈 줄 알았는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행 가방을 꾸리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경기도 근교로 나가는 것조차 겁이 났습니다. 걷다가 주저앉을까봐, 객지에서 몸이라도 아플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매년 겨울이면 묵었던 남해의 그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올해는 안 내려오세요?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져서요. 잊지 않고 챙겨줘서 고마워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여행이 사라진 자리는 단조로운 일상이 채웠습니다. 아침 먹고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을 산책하고 벤치에 앉아 볕을 쬐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구경하거나 노인들이 체조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점심에는 집에 들어와 국 하나에 반찬 두어 개로 끼니를 때우고 낮잠을 자거나 신문을 보고 텔레비전에서 해주는 옛날 영화를 봤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가 젊은 날 은퇴 준비한답시고 그토록 애썼는데 늙어서 맞이한 삶의 리듬이 고작 이런 거였나?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무너져 갔습니다. 함께 등산을 다니던 박 선생은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오른쪽 마비가 왔고 옆집 살던 할멈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들마저 타지에 있어 영감님 혼자 텔레비전 앞에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했습니다. 젊은 날 호기롭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가 더 침묵하느냐를 겨루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진지하게 미래를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딸 서연이에게 짐이 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딸 내외도 맞벌이 하느라 바쁘고 손자 뒷바라지에 자기들 가정 꾸려가기도 벅찰 텐데 우리가 끼어들어 3대가 북적대며 사는 것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자존심 때문에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을 좀 알아볼까? 요즘 시설 좋은 곳이 많다던데 굳이 누구한테 의지할 필요 없잖아. 아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져 평판 좋다는 요양시설들을 찾아봤습니다. 사진도 그럴듯하고 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인실 한 달 비용이 대략 300만 원 선. 거기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월 400만 원 정도는 들겠더군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두 사람 연금에 모아둔 저축을 합치면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선택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곳에 입소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곳은 서울 근교의 꽤 이름난 사설 요양원이었습니다. 로비는 호텔처럼 밝고 깨끗했고 벽에는 각종 원예 대회 수상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유니폼을 단정히 입고 상냥하게 웃었지요. 특히 우리가 계약한 2인실은 창문도 크고 개별 화장실에 작은 발코니까지 딸린 고급형이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그 방에 들어서면서 그래, 모든 게 다 해결됐어. 여기가 우리 노년의 새로운 출발점이야라고 안도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꽤 괜찮았습니다. 삼시세끼 따뜻한 밥이 나오고 정해진 시간에 청소해주고 정기적으로 건강 체크도 해주니 몸은 편했습니다. 심지어 진작 올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문제였습니다. 영양 균형을 맞춘다고는 하지만 매일같이 나오는 죽이나 푹 삶아 뭉개지는 생선, 간을 거의 하지 않아 밍밍한 나물 반찬들은 먹는 즐거움을 앗아갔습니다. 몇 번인가 억지로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았고 아내 역시 고개만 저으며 국물만 겨우 들이켰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건의도 해봤습니다. 비용을 더 낼 테니 반찬을 좀 바꾸거나 가끔은 입맛 돌게 매콤한 것도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영양사는 난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혈압이나 신장 때문에 식단을 철저히 관리해야 해서요. 이해해 주세요. 그들의 원칙은 이해하지만 밥 먹는 시간이 고역이 되니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굳게 닫힌 현관문이었습니다. 낮에는 보호자 동반하에 외출이 가능했지만 절차를 밟아야 했고 밤이 되면 문은 철저히 잠겼습니다. 복도는 병원처럼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밤이면 침대에 누워 뒤척이다 보면 창밖으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보이고 간호데스크에서 들려오는 무전기 소리만 정막을 깼습니다. 어느 날 밤 옆방에서 어떤 할머니가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했다가 점점 비통하게 울부짖는 그 소리를 벽 너머로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간 속에 갇혀버린 격리구역 같았습니다. 적응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시설에서 주최하는 미술치료나 노래 교실에도 나가봤지만 대부분 치매나 거동이 아주 불편한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진행자가 유치원생 다루듯 천천히 한 단어씩 끊어 말하는 통에 오히려 자괴감만 들었습니다. 말벗이라도 찾고 싶어 다른 입소자들에게 말을 걸어봐도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거나 방금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들과 마주하고 나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직 정신이 멀쩡한 우리가 올 곳이 아니구나. 2달도 채 되지 않아 저와 아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저녁에 여보, 로비에라도 나가서 좀 걸을까? 물으면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나가서 뭐해? 갈 데도 없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엔 화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무기력한 뿐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은퇴 직후 남해의 펜션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산을 바라보던 그때 제가 해금을 켜고 펜션집 강아지가 졸고 있던 그 평화롭던 시간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게 진짜 노년의 삶 아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설장에게 퇴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들은 만류하지 않고 위약금과 환불 규정을 설명해 주더군요. 짐을 싸서 나오던 날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시설에서 지급해 준 슬리퍼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천천히 걷는데 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 느릿한 걸음이 비로소 자유를 되찾은 리듬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정문을 나서며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집으로 가자. 적어도 거기엔 우리 냄새가 있잖아.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내 집이 최고지. 그래야 사람 사는 것 같지. 집으로 돌아오니 살 것 같았습니다. 익숙한 나무 냄새, 섬유유연제 향기가 나는 우리 집 침대에 누우니 요양원 침대보다 훨씬 깊은 잠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아내의 무릎 통증은 계속됐고 제 허리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일상적인 가사 노동이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딸 서연이가 입주 간병인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또다시 낯선 시설로 옮기는 모험을 하느니 차라리 우리 집에 사람을 들여 도움을 받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소개소를 통해 인도네시아 국적의 간병인 시티를 고용했습니다. 50대 초반의 자그마한 체구에 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 월 250만 원 정도의 숙식을 제공하고 별도 방을 내주는 조건으로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음에 시티는 꽤 부지런했습니다. 새벽 오시면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는데 한국식 조리법은 아니었지만 먹을만 했습니다. 노래를 좋아해서 설거지하며 흥얼거리던 낯선 멜로디가 적막하던 집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 같기도 했지요. 아내는 집에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 더 있으니 사람 사는 것 같네요. 라며 웃었습니다. 장보고 빨래하는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니 몸도 편해졌고 이대로라면 계속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티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봐오는데 신선하지 않은 채소들을 잔뜩 사와 냉장고에 쟁여두더군요. 며칠 지나면 시들어 버리고 고기에서도 냄새가 났습니다. 시티 조금씩 자주 사더라도 신선한 걸로 사와요 라고 좋게 타일렀지만 다른 집에서는 다 이렇게 해도 아무 말 안 했어요 라며 뚱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점점 일 가리기도 심해졌습니다. 자기 생각에 빨래할 게 아니면 세탁기를 안 돌리고 청소기도 대충 밀고는 허리 아프다며 방에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아내가 물건 좀 집어달라고 부탁하면 못 들은 척하거나 이건 계약 외 업무라며 웃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집 사장님들은 팁을 따로 줬다면서요. 참다 폭발한 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숟가락 하나만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시티가 짜증스러운 얼굴로 할머니 손 없어요. 직접 가져가세요 라며 대꾸하는 걸 제가 듣고 말았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고 시티는 허리에 손을 얹고 빤히 쳐다보고 있더군요. 제가 낮은 목소리로 시티,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우리가 자네한테 무시당하려고 돈 주는 줄 알아? 라고 호통치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두 노인네 비위 맞추기 힘들어서 못해 먹겠네. 월급 더 올려주든가 아니면 나 그만둘래요. 그 순간 저도 이성의 끈을 놓았습니다. 당장 소개소에 연락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시티는 우리가 부당 해고를 했다며 위약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딸아이가 와서 계약서를 들이밀며 조목조목 따지고 나서야 겨우 사태가 수습되었습니다. 시티를 내보낸 날 아내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간병인 쓴 거 후회돼? 라고 물으니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늙으면 정말 돈으로도 남의 손으로도 해결 안 되는 게 있구나 싶어서 서글퍼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땐 선택지가 많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해지니 남은 결국 남일 뿐이라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갑자기 어지럽고 숨이 찬다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급히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갔더니 급성 고혈압 쇼크였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고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는데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 고운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했습니다. 아내 손을 잡고 미안해. 내가 너무 고집 피워서 당신 고생만 시켰어 라고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원이 우리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입원해 있는 며칠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검사실 따라다니고 밥 먹이고 밤에는 보조 침대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병원 에어컨 바람이 어찌나 찬지 담요를 덮어도 으슬으슬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천장이 핑 돌더니
다리가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간호사가 놀라 달려와 저를 부축하며 할아버지, 이러다 두 분 다 쓰러지세요. 보호자분도 쉬셔야 해요. 라고 걱정했습니다. 점심때 회사에 반차를 낸 딸 서연이가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제 구숙한 얼굴과 병상의 엄마를 번갈아 보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화를 내더군요. 아빠, 도대체 왜 말을 안 했어? 혼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딸아이는 제게서 간병 바통을 이어받아 엄마 땀을 닦아주고 저에게는 따뜻한 도시락을 사다 먹이며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딸은 밤낮으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을 가려고 깼다가 딸아이가 엄마 침대 곁에 엎드려 잠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편한 자세로 쪽잠을 자면서도 한 손으로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자식이 다 커서 남의 집 식구가 된 줄 알았는데 우리가 녀석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치던 그 마음을 이 아이는 잊지 않았구나. 퇴원하는 날 딸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차가 우리 집이 아니라 딸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의아해서 쳐다보니 딸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일단 우리 집으로 가세요. 방 다 치워놨어요. 저와 아내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불편해서 어떻게 지내냐. 너희 집 좁은데 사위 눈치도 보이고. 그러자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남편이랑 다 상의했어요. 작은 방을 두 분 쓰시게 더블 침대로 바꿨고 텔레비전도 놔드렸어요.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랑 안전바도 설치했고요. 저희 부부 두 분만 그 큰 집에 두고 불안해서 못 살아요. 딸의 말투는 마치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먹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고 담백해서 거절할 명분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딸네 집에 들어서자 앞치마를 두른 사위가 주방에서 나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어서 오세요. 장모님 퇴원 축하드립니다. 제가 솜씨 좀 부려봤습니다. 식탁에는 갈비찜이며 잡채며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순간 울컥하며 마치 진짜 집에 돌아온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딸네 집 살림에 합류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내도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손자 공부에 방해될까봐 발 뒤꿈치를 들고 걷고 사위가 텔레비전 볼 때면 방에 들어가 죽은 듯이 있고 밥상에서도 맛있는 반찬은 손도 안 댔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게 참 묘하더군요. 며칠 지나니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었습니다. 딸이 퇴근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빨래까지 걷어 개어놓고 사위는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단팥빵이나 아내가 좋아하는 홍시를 사들고 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손자 지훈이는 학원 다녀오면 제 방에 쑥 들어와서 할아버지, 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어보세요. 라며 제잘거립니다. 우리는 큰일은 못합니다. 그저 낮에 빨래 좀 개어놓고 화분에 물 주고 저녁 식사 준비할 때 채소 좀 다듬어주는 정도지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부모님이 계시니까 집에 온기가 돌아요라고 말해줍니다. 가끔은 우리가 너무 호강하는 거 아닌가, 자식 등골 빼먹는 거 아닌가 하는 미안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딸은 정색하며 말합니다. 아빠, 제가 두 분 모실 수 있는 게 제 복이에요. 저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 제가 갚을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늙어서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 해결하는 게 쿨하고 존엄한 노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과는 적당히 거리를 둬야 한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요양원도 가보고 남의 손도 빌려보고 텅 빈 집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외롭게 지내보니 깨달았습니다. 혼자 모든 걸 짊어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자식이 내미는 손을 기꺼이 잡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인생의 지혜이자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의 우리 부부는 단순하지만 평온합니다. 아침이면 제가 커피를 내리고 아내는 베란다 화초를 가꿉니다. 창가로 햇살이 쏟아지고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퍼집니다. 이 사소한 풍경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가끔 요양원에서 아무 맛 없는 죽을 삼키던 기억, 간병인과 신랑이 하며 서러웠던 기억이 떠오르지만 이제는 그저 쓴웃음 한 번 짓고 맙니다. 먼 길을 돌아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얼마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손자가 묻더군요. 할아버지, 우리 집 좋아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도 있고 내 엄마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는데 여기가 천국이지. 손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가족은 이렇게 북적거리며 같이 살아야 진짜 가족 같아요. 그 무심한 한마디가 제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전쟁 직후의 가난을 겪고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자수성가를 외치며 억척같이 살았지요.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비로소 배웁니다. 불필요한 고집을 내려놓고 자녀의 효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사는 법을요. 저는 이제 아내와 함께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을 즐기려 합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평범하지만 진짜 백이인 하루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돌고 돌아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가장 따뜻한 귀속처는 최고급 실버타운도 아니고 돈으로 고용한 전문가의 손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엄마, 아빠, 우리 같이 살아요라는 자식의 그 한마디, 그리고 사람 냄새나는 가족의 품이었습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 삶의 속도가 느려진 지금에서야 우리는 노후의 거처가 어디여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독거를, 누군가는 시설을, 또 누군가는 자녀와의 동거를 택하겠지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79세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안심은 시설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요. 물론 모든 가정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여건이 허락지 않을 수도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 들어 힘이 없을 때 끝까지 내 힘으로 버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자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이가 많든 적든 당신의 목소리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이 중요한 선택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